안녕하십니까,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서 보유 단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부동산, 특히 아마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유세 이전에 약간 취득세에서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계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증 및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소명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이게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주택 취득자금 출처조사로, 즉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거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사람들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거래하는 경우엔 공인중개사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에도 이게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 후에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의 거래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해제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드물겠죠. 하지만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중간에 취소가 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기죠? 일단은 부동산의 경우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금을 한 10%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잔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도금까지 만약에 지불하게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그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매수인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취소하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매도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금액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10%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0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계약을 할 때 원래 계약금은 10억에 10%니까 1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실무적으로 어떡합니까? 그게 성립했을 때 매수인,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액을 붙이게 되겠죠. 소액을 붙인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계약금은 얼마일까 하는 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만약에 그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보고 그 금액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래서 비록 가계약으로 10%가 아닌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됐어,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금액은 1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2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 포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만약에 매수인의 귀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는요, 일단은 돈이 지급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팔고자 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5월에 이거를 기타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죠. 팔고자 하는 사람, 매도인이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아까 1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억에 10%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을 감하고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기타 소득 세율은 22%입니다. 그거를 공제한 다음에 다시 금액을 줘야 하고요. 이 사람은 그 기타 소득 준 것에 대해 받은 사람은 다시 그 다음에 5월에 기타 소득으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요. 거래 신고를 당연히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겠죠. 물론 여기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과태료가 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과태료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실제 가격보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되는데요. 여기서 그 실제 가격과의 차이가 10%고 20%고 20% 이상일 때 과태료가 실제 기준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 된다는 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제도죠. 근데 일단은 구분을 보면요. 지역에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이 대상인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서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드물지만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지역과 거래와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 부동산을 구입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또 나가서 투기 과열지구가 되는 경우는요.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요. 두 번째로는 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음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곁들여 있는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냐인데, 자, 자금 조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타인 자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자금으로 자금 조달했을 때 증빙하는 방법은 만약에 내가 매수할 때 금융기관의 예금액으로 만약에 부동산,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주식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겠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할까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있던 현금으로 샀다. 근데 이 현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이 현금은 내가 소득세, 소득금액 확인원이나 원천징수,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부동산 계약서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있던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제 차입금입니다. 타인이죠.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흔한 경우가 금융기관에 이용하는 경우겠죠. 이럴 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채 확인서를 보여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게 없으면 대출 신청서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임차 보증금입니다. 내가 아까와 비슷한데요. 이 임차 보증금도 엄밀히 말하면 나의 돈이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내가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이 주택을 구입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경우로 차용증서가 있겠죠. 이렇게 흔하진 않고 사실은 공신력은 제일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차용증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그 신고 내용, 그 관할관청에 신고를 했으면 관할관청에서 그걸 당연히 검증하고 조사하겠죠. 그래서 관할관청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만약에 누락이 있다든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신고인에게 보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갔는데 실제 조사 결과하고 그 제출 서류하고 맞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 신고인이 소명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탈세를 했을 거예요. 이 탈세라 함은 아마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돈을 특히나 아마 부모님인 경우가 많겠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한테 무상으로 돈을 증여받아서 이것을 샀을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내역을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로 갈까요?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 확인 후 증여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계가 국세청까지 넘어갔죠. 자,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란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의 상환 등 소유되는 자금 원천이 그 실제로 이거를 채무로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보아서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취득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실제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파악한 다음에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자, 그 예를 들어 드리면요. 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어떤 고가의 주택을 샀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거의 이건 100% 부모한테 증여를 받는 경우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직업이나 연령에 맞지 않는 역시 고가주택을 샀다.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학생인데 외국에서 공부만 했는데 이런 사람이 주택을 샀다? 이것도 거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사용처와 취득자산의 대응이 안 되는 경우. 분명히 A라는 자산을 산다고 했는데 그 자산에는 많이 들어봤자 5억도 안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덜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조사를 몇 번 받아 대응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계속 말 이어가면요. 국세청은 이 부동산 취득 등기 자료와 관할 관청에서 받은 자료와 자신들이 보유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취득한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은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럼 여러 자료를 크로스 체크해서 출처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가 제일 좋은 컴퓨터를 가진 관공서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어떤 분들은 뭐 국방부다, 아니면 국가정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곳이 어디냐면 기상청하고요, 국세청하고요, 또 어딜까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고 합니다. 이 3단체가 제일 컴퓨터가 좋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라 여기 컴퓨터가 너무너무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특히나 요즘 어떨까?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죠.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 행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물론 실수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운이 나빠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닌 이모분이 조카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주택을 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몇 년간 지나서 3억, 한 10년 넘은 금액인데요. 3억 정도의 돈을 10년 전에 빌려준 다음에 거의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신 거죠. 그분이 아마 자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조카분이 주택을 산 거예요. 근데 그 3억이 걸려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세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 자금 출처 인정 범위로는요, 내가 돈을 번 사람이 번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겠죠. 근로소득에서 벌었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에서 벌었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에서 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인 경우, 자, 총 급여액에서 원천 징수한 건 세금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요 금액만큼 인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세무서에서 내가 이 정도 소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소명을 하는 방법은 내가 근로소득이 이 정도 몇 년 동안 번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 정도로 소명된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역시 총 지급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은 소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두 개도 특히 근로소득 갖고 많이 소명을 하거든요.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하는데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되묻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급여를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제일 황당하죠.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경우지만 그렇게라도 소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소득에서 예를 들어서 3.3%가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뺀 금액만큼이 자금 출처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인 경우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돼야 합니다. 그렇죠? 돈을 미리 빌려야 어떤 자산을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항상 그 자산을 취득하기 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입금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차입금을 배우자나 직계 종비속관에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의 정서상 배우자나 아버지, 부모와 형제, 자식 간에 돈 거래를 한다? 물론 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금전대차 거래라는 건 실제로 이자가 왔다 갔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드물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실제로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도 받고요. 근데 이자를 국세청이 인정하는 인정이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1년에 4.6%입니다. 그거만큼 이자를 껴서 실제적으로 연말마다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체를 해주고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 사인 간 특히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팁을 드리면요. 나중에 아마 제가 증여세를 설명드릴 때 요거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약서라는 건 가족 간에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그 서류를 그러니까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요. 그것을 공증을 받는 경우인데 당연히 공증에는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경우 조금 이제 금액이 저렴한데요. 여러분들 내용증명이라는 걸 아시죠? 내용증명. 그러니까 뭐 돈을 빌리는 사람 작성을 해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번에는 그 취득 관련해서 신고 절차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취득 관련은 먼저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잔금까지 완납이 됐으면 취득세를 신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겠고요. 이럴 때 필요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분양계약서, 잔금 납부 영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더 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자들한테 재산을 남겼을 때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 상속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은 상속세 신고도 돌아가신 후 6개월까지 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상속인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도, 상속세 신고도 6개월까지 시간을 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죠?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리고 필요 성기는 등기 신청서나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때 상속에 의할 때는 등기 신청할 때 좀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 그 모든 분들이 협의해서 나 이렇게 한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그 서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야겠죠.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라고 하죠. 보유세. 내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사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썩 좋지 않은 세금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인 경우 어떨까요? 양도인 경우 일단 내가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어쨌든 간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 돈을 가지고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보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보유해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 통장에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경우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세금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유세로서 재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여기서 주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위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리고 그 부속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 토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이 있고요. 주택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가 있는데 그거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 하나 조그만 거 줘놓고 땅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의 부속 토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그만큼 나쁘게 말하면 절세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서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와 10배입니다. 도시지역은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요. 도시지역 이외에는 10배까지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봐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넘는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주택이라고 쳐도 부속토지인 경우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넘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는 경우요. 양도세율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율보다 10%씩 더 높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2020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은 5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3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택의 종류입니다. 사실은 이 세법을 하다 보면 이 세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종류는 일단은 2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가구주택 한번 볼까요? 자, 건축법에 의합니다. 자, 다가구주택인데요. 하나의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최대 19세대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이어야만 하고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면 다중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이게 나오는데요. 이 다가구주택의 특징은 여러 세대가 비록 살지만 주인은 한 명입니다. 등기가 한 사람 명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요. 각각의 세대가 101호, 102호가 각각 구분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집 101호마다 주인이 각각 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구분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등기가 하나고 여기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층수는 다가구는 3층이고요. 다세대는 4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똑같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나 최대 넓일 수 있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세대하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먼저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자, 이제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는 2개 모두 4층 이하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요.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연립주택은 660m보다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660을 기준으로 해서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주택이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겸용주택은 뭘까요?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가 같이 있는 주택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택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로 나눕니다. 아마 주택 부분은 확실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주택에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있겠죠. 그럼 주택의 부수 토지도 이 건물 면적에 따라서 안분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현황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도를 봅니다. 용도를 봐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서 자녀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전기가스를 실제적으로 취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변동해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를 낼 때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과연 등기가 안 됐습니다. 등기가 안 됐을 때 과연 이 건축물, 이 주택이라고 하죠. 건축물이라고 하죠. 주택은 재산세가 과세될까요? 과세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자, 무허가 주택인 경우는요.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는 과세된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택수로 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1세대 1주택이고 주택이 하나 보유한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주택을 팔았습니다.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난 1세대 1주택이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미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분 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등기부상 봤는데 이 사람은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에게 하필 무허가 주택이 상속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못 본 적이 있었는데요. 무허가 주택은 구청에서 관리 목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들어 있으면 그 주택도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수로 카운트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입니다. 자, 과세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사실상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이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아니면 상속 등기가 아직 안 되었다면 주된 상속자, 그 다음에 신탁자산. 내가 이 부동산, 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을 해서 관리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관리하는 회사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맡기는 사람한테 있겠죠. 그래서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6월 1일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까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6월 1일은 넘기려고 하시겠죠. 파시는 분은 어떨까요? 6월 1일 전에 파시려고 할까요? 게다가 이 주택이 만약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못 가져오니까 종합부동산세까지 딸려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피하시고 싶으면 사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6월 1일 이후로 하시고요. 만약에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1일 전에 파시는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자 6월 1일 넘었습니다. 10월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그 재산세는요 7월하고 9월에 두 번 내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을 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할 수 있을까? 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동네에서 헬스 짐 같은 데를 시청하는 경우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 1년치를 냈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 쓴 만큼만 빼주고요. 나머지 금액은 차감해서 받는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냥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중간에 팔았다고 해서 기존에 냈던 재산세를 환급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인데요. 자,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게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주택 시가표준액에서 공정가액 비율 곱해서 60%만큼.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전체를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60%만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요. 자, 만약에 그 공시가액이 1억인, 시가표준액이 1억인 주택이 있다고 치면요. 이게 60%를 곱하니까 0.6천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표준세율은 0.1입니다. 그리고 6천만 원부터 1억 5천까지는 0.1%를 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5%, 그 다음에 3억까지는 이렇게 0.25%, 그 다음에 그 3억 초과, 과표가 3억이라는 얘기는 60%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 시가표준액은 5억이 되겠죠. 이럴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0.4%를 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일반적인 세율이 표준세율인데요. 우리가 표준세율을 많이 봤어. 흔한 세율이 표준세율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본 게 중과세율이었습니다. 중과세율은 말 그대로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 특례세율이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특례세율은요, 세금이 보시다시피 0.1인데 0.05죠.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자, 공시가액이 6억 이하면서 1주택자인 경우는 재산세를 세율을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표준세율보다 낮게 해준다는 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세율을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러면 자, 공시가액이 자, 4억, 좀 숫자가 좀 지저분합니다. 4억 8,680만 원짜리 공시가액이 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의 60%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금액의 60%를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표준산출세액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겠죠. 아까 세율이 얼마였죠? 세율이니까 이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아까 2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요 금액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주택자라면 세율이 더 적게 돼서 요 금액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 한 예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의 60%라는 거, 그리고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세율이 있고 만약에 공시가액이 6억 이하면서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산세에는 이 재산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있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고요.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번 달에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를 아마 내시게 될 겁니다. 아마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재산세가 있고 추가되는, 부과되는 세금이 이 세 가지가 더 붙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탄력세율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게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시가가 너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조례가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50% 내외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율이 나오겠죠. 요즘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재산세 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사를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가가 너무 올랐을 때 재산세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그 한계를 세워줘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낸 금액의 몇 % 이상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막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요. 직전 연도 부가세액이 있겠죠. 거기에서 주택가격별 세부담 상한율을 곱한 것을 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3억인 것은 105%, 3억에서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분은 130%까지 계산해서 내가 과세표준을 실제로 올해 걸 계산한 것과 그 세부담 상한율을 계산한 것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중에서 작은 것을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세의 경우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세금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낸 세금에서 3억 이하는 105%까지,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는 경우는 130%까지 이렇게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넘지 않게, 문턱 효과라고 넘지 않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공동소유를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혼자 어떤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1세대 주택이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그냥 파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과 만약에 부부 공동소유를 통해서 양도했을 때 세금이 뭐 많이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20%에서 30%만큼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누진과세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눠지기 때문에 완전히 주택가액, 양도한 금액을 둘로 쪼갠 다음에 만약에 50대 5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별도로 양도세를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산세의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공동 소유를 해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요, 몇 대 몇으로 구분 소유를 하든 공유를 하든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그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계산을 하고요. 그 금액을 지분별로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 소유를 해도 재산세 관련되는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기한입니다. 그래서 주택분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1차분을 내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달, 지금이 딱 맞겠네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에서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분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반을 두 개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초 납부하는 날에 2달 정도 후에 더 나머지 금액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 시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2달 이내에 분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부동산으로 물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락이라는 건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물건인데 다 모든 물건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그곳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1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